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 중앙공무원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방정부는 지금 월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생겨나고 있어요. 흑룡강성의 nen지항이라는 눈강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올해 4월 초에 이제 더 이상 공공시내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소방서라든지 이 지방이 운영하는 학교들 이런 데도 지금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못 받고 있는데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급여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우리 기관이 내준다. 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해라. 근데 이게 다 부채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지금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 논란이 많죠. 그래서 또 한번 모셨습니다. 중국 전문가시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실제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처음 한번 모시는데 네. 또 요즘에 또 그 중국 얘기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워낙 또 위기다 또 아니다 뭐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도 논란도 있어가지고 제일 또 전문이시니까 제가 한번 또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그 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늘 우리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년 반 정도 거의 뭐 3년이 벌써 가까워지는데 이 헝다라는 중국 3위의 소위 이 부동산 업체가 도산 위기에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 이렇게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뭐 또 한 1년 지나고 비구이엔이라는 또 부동산 회사. 왜냐하면 이 부동산 분야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 붕괴론, 위기론 이런 게 막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의 어려움을 다 겪었고 리오프닝을 작년에 선언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올 상반기 1, 4분기에 5.3% 어쨌든 성장을 했습니다. 그 뭐 성분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선방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경기 선행 지수의 대표적인 지수인 PMI 지수라고 있잖아요. 앞으로 구매자들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이제 뭐 먼저 자재도 사놓고 하는 네. 이 PMI 지수가 생각만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항상 적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그런데 1, 4분기가 지나고 나면서 수출 시장이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시다시피 뭐 과잉 생산에 의한 밀어내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고 뭐 미국에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우리도 알리 테모 이런 거에 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수출의 호조인데 그동안 수출이 약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제 상품, 제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전히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 지수는 상당히 회복되는 면이 보였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여전히 소비의 증가세가 그다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 투자 원래 이제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게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무역이잖아요. 근데 성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민간 투자나 이런 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투자는 그거를 커버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수출은 좀 이제 살아났고 작년 동기 대비보다 뭐 3.4%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사실 중국이 수출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성장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5% 이런 게 뭐 숫자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머징 하고 있는 마켓이라는 그런 거는 가지고 있고 다만 소비보다는 이제 산업, 제조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다시 돌아온 형태 이런 걸로 이 위기를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의 위기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과거에 워낙 성장이 또 빠르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많은 나라에 뭐 인구도 많고 내수도 크고 하니까 뭐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게 뭐랄까 아주 되게 좋은 장밋빛 전망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반대급부도 컸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그렇게 막 심각하다라고 보기에는 또 수치는 좀 나오고 있다. 네, 나름대로 물론 이제 이전에 비하면 아주 안 좋죠. 많은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 전환도 있고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강활한 땅을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거기에 그 사용권을 판 돈으로 소위 지방 재정도 쓰고
기업도 이 일종의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을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건설을 해놓은 집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지방정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 네. 개발상이 와서 내가 저걸 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이런 게 생긴다라고 지방정부에다 설명을 했을 거고 지방정부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팔리면 그게 그대로 지방정부의 부채, 네. 악성부채로 남는 거고 이거를 결국 못 갚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쌓이면 중국의 지방정부의 보증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 준 은행은 전부 국유은행이에요. 그럼 그게 국가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이런 그 악순환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이 성장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걸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중국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형태로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만나고 미중 전략 경쟁 강화되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생기면서 탈출구를 못 찾은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전 세계가 불경기가 빠진 가운데 중국은 짊어지고 있는 악성 부동산, 부채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뭘 움직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어쨌든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서 시작됐다라고 봐도 되는 그죠. 거예요? 경기 발전 모델 자체가 지나치게 부동산 정책에 의존을 했었다.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 땅이 넓고 경제가 좋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발출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야,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하고 그러면 내 급여가 얼마가 올라갈 거고 환경이 어떤 데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의 전망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 그러면 돈을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위험 대비 자금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어놓은 그런 집들이 안 팔리죠. 우리는 집을 내장까지 다 해서 뭐 빌트인 해갖고 하지만 중국은 껍데기만 만듭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내장재, 가구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 산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이 죽으면 가구 산업도 죽고요. 그 안에 수많은 내장재 산업이 다 다운이 되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실업 요인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실업자라는 거는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없으면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에 소위 코로나 시절부터 빠져들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관련 법안만 해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여 개가 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는 거는 또 네. 지방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근본적인 거는 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의 이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를 하려면 약 550조에서 700조를 일시에 쏟아붓고 새롭게 세팅을 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돈도 돈이지만 그 550조 700조를 탁 집어넣어서 1차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카드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소규모 조정을 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외 관찰자들이나 중국 내부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하다. 세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워졌으면 확 불 텐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반에 1분기 올해 1, 4분기, 2,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살아나니까. 기미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번 거를 원래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구조 조정의 기회로 좀 삼아서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도산했어요. 사실은 뭐 지방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빈집이 몇 천만 채다. 뭐 1억 채가 넘는다. 아니다. 8천만 채다. 중국 정부가 진짜 몇 채인가 보니까 800만 채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국 정부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걸 사서 임대주택처럼 하겠다. 뭐 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은 얼마까지 해준다. 이런 상한선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네.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저걸 과연 믿을 수 있나? 네.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내가 여기다가 소위 우리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그게 반등이 안 되면 왜냐하면 중국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모든 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은 사는 거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게 몇 년 우리랑도 정도 비슷하네요. 그런 거죠. 네. 우리 부동산법을 많이 배워갔어요. 사실은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한 국가가 경제 발전 단계에서 다 나오는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뭐 토지 문제, 부동산 문제가 원활하게 가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똑같이 걸렸는데 중국은 그동안 워낙 없는 바닥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 관성에 의해서 왔었던데 어느 정도 왔을 때 그거를 새로운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혹시 실기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도 할 말이 있어요. 중국 정부도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그 당시에 약 800조 원을 경기 부양 자금으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게 거품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다. 그럼 돈을 잘못 집어넣으면 또 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는 통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확 돈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돈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3억 2천만 불이 넘고요. 뭐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중국이 확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자체적인 어떤 조정,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뭐 그런 흐름 쪽으로 방향을 가면서 중국 정부도 관망하면서 가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듯이 야 중국이 공산당이 하는 건데 확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많은 것 같다. 그 실제로 그렇죠. 그 이유가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중국 정부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는 이 시간을 자꾸 놓치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좀 일찍 하면 빨리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 압박을 해서 가게 되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속히 시장에 맞는 조치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중국 내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도움이 유리하죠. 되는 거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야구나 이런 것들도 연패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빨리 그렇죠. 끊어줘야 예. 되는데 네, 네. 패배를 계속 이어가면 이제 패배 심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맞습니다. 네, 네. 승리의 그 욕구도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요즘 중국 출산율이 뭐 엄청 빠르게 떨어지고 예, 있다고. 엄청 떨어지고 인구 통제를 잘한 국가인데 통제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갖고 이제 노동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럼 인도한테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근데 이제 뭐 인구 대국을 뺏긴 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인구의 성분이 중요한데 네. 중국은 고령화되면서 인구 1위를 뺏겼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40세가 넘습니다. 평균 연령이.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30대 초반이고요. 네. 인도도 40이 안 돼요. 그러면은 제조업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젊은 사람들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약간 뒤로 좀 밀리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의료가 발달하면서 사망자가 어쨌든 줄어들고 사망자가 줄 뿐만 아니고 그거를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하는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GDP의 뭐 20% 정도는 양로 자금으로 네.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산 동력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양로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 쓰이니까 그런 게 결국은 중국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우리나라도 겁니다. 예전에 그 산화 제한 정책을 좀 멈춰도 되는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예. 급감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도 뭐 한 명만 잘라차 하다 보니까 네. 중국도 그 약간 남아 선호 사상이 확실히 왜 있었죠. 남아 선호도 당연히 있고 한자녀 갖기를 1979년부터 했는데 사실 그거 하고 나서 2010년 정도 때부터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인구학자들이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인구학자들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부가. 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2016년에 이제 조금 풀어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애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사회보장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그게 또 안 돼요. 네. 안 되니까 결국은 각자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세계 1위라서 할 말은 없지만 네. 중국도 한 명 뭐 1.07명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준다라는 게 꼭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회가 향후에 유효한 노동력이 점차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 분수에 있는 소위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내가 환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태어난 소황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공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람들한테 사회적 부담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 인구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졸로 고등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계산을 싹 해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집 사고 이러는데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되게 똑같네요 지금. 사포 세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이런 대도시에서 공부 잘해서 유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거를 써먹지 못하는 거죠.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하이테크 기업 이런 데를 가야 급여도 많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는 안정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지방정부, 중앙공무원은 그래도 괜찮지만 지방정부는 지금 월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가 생겨나고 있어요. 흑룡강성의 넌지앙이라는 눈강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올해 4월 초에 이제 더 이상 공공시내버스를 운영을 못하겠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네.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소방서라든지 이 지방에 지방이 운영하는 학교, 성립 학교들 이를 시립 이런 데도 지금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이상한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급여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개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우리 기관이 내준다. 내줄 테니까 네가 거기서 회복될 때까지 해라. 근데 이게 다 부채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지금 기이한 구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빨리 이 진짜 이 현상에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땜질로 어떻게든 메꾸고는 있지만 쉽진 않다. 네. 그 이제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국제 경기가 확 살아나면 네. 중국이 자랑하는 제조업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서방 세계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밀어내기, 덤핑, 그다음에 과잉 생산, 뭐 제대로 환경 보호도 안 하고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생산한 물건을 그런 거를 다 한 국가들의 물건과 경쟁을 시키는 거는 잘못된 경쟁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관세를 그래서 너희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뭔가 해결이 좀 안 되는 상황이 결국에 뭐 내부적으로라도 해결하려면 뭐 내수 부양이라도 뭐 그렇죠. 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은 좀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아주 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7월에 20기 3중전에요. 20기 중국 공산당이 대표대회를 였고 그 중에서 세 번째 하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 보면 중국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세금을 좀 조정을 해야겠다. 네. 누가 가져가는지. 이거가 옛날에 그 조롱지 총리가 있을 때 분세제라는 걸 했었어요. 세금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세금을 중앙 정부가 뭘 가지고 지방 정부가 뭘 가지고 나누는 걸 이제 분세제를 했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제 소비세는 전부 다 중앙 정부가 가져가요. 부가세 같은 건가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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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라고 할 수 있는 증치세라는 게 있어요. 네. 증치세, 부가가치세. 이건 또 5대5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세, 법인세도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럼 이제 이 개인 소비세는 40대 60으로 지방 정부가 40.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중국의 많은 도시, 성급 도시 31개 성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94년도만 해도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성이 서너 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에서 세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뭐 10개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모두의 말씀드린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의 40% 이상을 담당을 했던 부동산이 지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고인물에. 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화가 있어야 될 거 돈을 아니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국가가 다 가져가는 세금을 더 지방 정부에 많이 준다거나 하는 그런 거를 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지방 정부 부채가 뭐 정확한 통계라는 게 불가능하지만 외국의 이런 이 연구 기관들에 의하면 약 8천조가 있다. 8천조인데 거기에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막 따르게 조달하고 이것까지 합히면 뭐 2경 정도 된다. 그 말이 그렇죠. 대한민국 예산이 600조인데 네. 이거를 지방 정부들이 해결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2만 조죠. 2만 조. 2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느냐. 야. 이거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의 이 부동산 흐름을 정리하려면 적어도 5년, 좀 길게는 시간이 7년 걸린다. 정도가 걸려야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 중국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바에는 구조조정을 겸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뭔가 결단을 확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러기엔 또 걱정도 되고. 그렇죠. 뭐 약간 되게 불안불안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시간은 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의 본질이 해결은 좀 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그 국제 경제에 기대려고 해보면 또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또 EU까지 들어오고 네. 하필 또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네. 두 후보가 모두 때린다고 중국 그러죠. 때리기에 열중하고 관세를 내가 되면 더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도 정말 고민스럽죠. 정말 고민스러운데 이게 계속되면 말씀드린 회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선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만든 나라고 정부와 당이 일체잖아요. 네. 당의 핵심 인물들이 그 행정부를 장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결국 국민들, 중국 인민들이 지지를 안 하게 돼 있죠. 네. 말은 안 하지만 협조를 안 하고 이러면 이거 사실은 통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압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분세제도 그렇고 대출 같은 경우도 조금 완화해주고 이제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된 거에서 외부에서 좀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꽉 막힌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든 EU에서 막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미국과 한번 붙어보겠다 했던 네. 그게 또 이렇게 좀 나비 효과처럼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18차 공산당 대표대회 중국의 총서기가 됐어요. 중국이 총서기가 되면 명목상의 국가 원수인 이제 국가주석을 그 다음에 3월에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당 정권을 장악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의 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 정군의 핵심 지위를 다 갖는 게 이제 2012년 시진핑의 등극인데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꿈을 사실 얘기한 거예요.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고 2012년에 한 말입니다. 이 중국의 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국이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였다. 그 아편전쟁 때 서구 제국주의 열강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겪었으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78년에 개혁개방을 선언한 다음에 중국만의 발전 모델로 이렇게 세계적 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충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바마 시대입니다. 오바마도 중국을 굉장히 많이 견제를 했지만 그래도 갈등과 협력 중에서 협력을 중심으로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 때 그 부통령이 바로 바이든이에요. 8년간. 근데 미국으로서도 좀 특이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니까 중국이 계속 발전해서 미국한테 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패권이라든가 해상 군사력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도전장을 던졌다고 트럼프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중국의 기세를 제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도전하는지를 봤더니 훔친 기술과 뭐 강제로 이전받은 기술
기술 이걸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환율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국제 무역 질서도 해치고 또 그 미국의 국내 산업도 붕괴시키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사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무역에서부터 돈을 못 벌게 해야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무역에서 돈을 못 벌게 하는 핵심이 뭐 일반 소비재는 괜찮은데 거기에 과학기술이 결합돼서 하이테크 기술이 응용된 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이거는 또 미국의 안보도 위협한다. 이제 이래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쭉 왔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바이든은 사실은 중국 전문가입니다. 상원의원 오래 했고 외교위원장도 네. 했고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죠. 트럼프가 1대1로 중국을 상대하고 한국을 상대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민주 가치 동맹을 만들어 갖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조악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면 나는 중국을 다르게 다루겠다. 그랬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트럼프의 대중 압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뭘 갖다 붙이냐 하면 민주, 자유, 가치 소위 이런 미국적인 어떤 보편 가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규합해서.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혼자서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더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부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닥치는 게 그나마 우리가 보통 이제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양극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그 미소 시대는 두 가지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으냐,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좋으냐, 그다음에 군사력이 누가 쓰냐. 그런데 여기에 중국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혁개방 이후에 세계의 공장이 됐고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의 한 40%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소련같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걸 써야 미국도 중국 걸 써야 되고 다른 나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 너희를 빼고 가겠다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디리스킹을 한 거예요. 위험 관리만 하겠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뭐 다시 커플링을 하지 않을까, 리커플링.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미중이 깨어 있고 특히 중국은 어쨌든 지금 미국을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상대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이 코로나라는 걸 만나고 이 코로나 처리를 다른 국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완전히 봉쇄하는 형태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복력이 굉장히 3년간 문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응용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후유증.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를 벗어나서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가 오픈할 테니까 해라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갑자기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빨리 중국은 궤도에 올려놔야 되고 그래서 5%를 외치는 거예요. 5%를 해야 저게 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GDP 1%가 약 25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게 그게 12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1년 대졸자만 1158만이 작년에. 그럼 이 사람들을 취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5% 그러니까 성장을 5%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들어낼 거예요. 뭐 투자를 하든지 뭐든지. 그런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부가 민간 투자 없는데 우선 숫자를 맞추려고 막 고정자산 투자를 지나치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고인물이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중국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중국적 방식으로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됐고 또 능가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삼선도 하고 또 그게 잘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거를 외치더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조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이 볼 때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양회.
네.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네. 때 정부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총리가 그때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런 조치가 안 나오고 뭐 얼마 풀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정도만 했어요. 그건 이제 약간 미온적인 물론 이제 중국은 안정적 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미 달러를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국제 체제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물론 며칠 전에 중국의 인민폐로 결제하는 것도 3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막 그렇게 달러에 목매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달러에 비해서 환율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국의 돈이 미국 금리를 보고 빠져나간다는 거는 중국에 투자하는 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좀 사놓고 싶은데 저게 나중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에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럼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물론 이제 그거를 미국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자신들을 주저앉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못하지만 세계와 중국의 성장은 국제화해서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성장해놓고 나 혼자 가겠다 그러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데서 보면. 그 국제화로 성장한 것처럼 국제 규범을 따라가면서 가면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거보다 첫 번째 논리가 뭐냐 하면 안보 논리를 우선 내세우거든요. 과거의 중국은 무슨 보수파 개혁파가 어떻게 했냐면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네. 보수 진보가. 그런데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가지고 뭐 개혁론자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 사회주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배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중국 내에서도 그랬는데 시진핑은 안보가 먼저라. 우리를 먼저 지켜야 된다. 미국이 우리를 자꾸 압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보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미국하고 걸려버린 거죠. 게다가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경제안보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경제안보. 그런데 바이든이 IPEF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도 태평양의 공급망을 새로 짜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을 쏙 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걸 우리를 빼고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안보를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네.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게 사실이죠.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세계 최강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기술이 어디서 왔든 간에. 며칠 전에도 보셨지만 달 뒷표면에 최초로 착륙을 시켰고 귀환까지 했어요. 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강 의 우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반도체가 안 돼요. 근데 리창 총리가 3월 달에 뭘 얘기했냐면 AI 플러스 네. 이제 모든 거는 AI로 움직인다. 그래서 새로운 품질 생산력 이런 걸 외쳤단 말이죠. 그게 뭐 중국만 외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걸 갖고 각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조를 부었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반도체 수백 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계속 가면은 개발을 하게 돼 있죠. 뭐 비슷하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레거시 반도체 보통 우리가 뭐 30나노급 지금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데서 하는 게 2나노, 1.7나노, 1.4나노 경쟁을 네. 하잖아요. 그런데 30나노라고 그래서 뭐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투자를 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차도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반도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리창 총리도 와서 이재용 회장을 그러니까요. 따로 만나가지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지금 엔비디아가 TSMC랑 협력하면서 SK랑 또 칩 협력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막 각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그거 우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꾸 정치 논리로 나오면 경제 기류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궁금했었던 게 우선은 중국은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미국하고 붙어도 되겠다는 어떤 그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그 처음에는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중국은 이제 당 총서기한테 권력이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때는 도광량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힘을 최대한 기를 때까지는 조용히 기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이제 호진타오 말기에 그 센카구열도 조어도 분쟁이 생기고 그때 이제 강경 외교를 많이 실시를 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는 리커창과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있었고 사실은 호진타오 원자바오 이 시스템 후진타오 총석이 원자바오 총리 이 시스템을 굉장히 유약한 지도부로 시진핑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으면 이거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의 꿈이라는 걸 외치고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걸 외치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완전히 자기 사단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어쨌든 다 공산당이 통치하지만 개파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저민 할 때 주롱지라는 사람이 총리와 당 총서기가 약간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고 장저민, 주롱지, 후진타오, 원자바오 그다음에 초기에 시진핑, 리커창 이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걸 두 단계를 이제 그 5년씩 겪으면서 두 번째는 자기 판을 만들었고 그런데도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보이지 않는 충돌을 많이 했죠. 진핑노믹스냐 시진핑식 발전이냐 아니면 커창노믹스냐. 약간의 견제와 이런 견제가 걸 있었죠. 하면서. 방식이 달랐으니까. 그런데 3기가 출범을 하면서 완전히 자기 비서실장 출신들 자기 부하들을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진핑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총리를 우리가 실세 총리다. 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관리형 총리, 말을 듣는 총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론 이제 중국의 국가원수는 분명히 당 총서기가 겸직하고 있는 국가 주석이지만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 리창이 오니까 네. 저 사람은 여기서 정상회담이라고 회의하고 가서 시진핑한테 보고할 거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정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산당이라는 중국의 지도부 그중에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최고의 지도층이 머리를 잘 모아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시진핑 예스맨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전을 잘못 짜도 그냥 그렇게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리커창이 총리를 할 때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리오허라는 사람을 앉혀서 경제를 관장을 시켰고 지금 리창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지만 부총리 중에 자기의 그 신복을 또 앉혔어요. 허리펑이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앉혀서 이제 경제를 거기랑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자기 같은 그룹인데도 얼마나 이런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트의 집단 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나치게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가 된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다면 만일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거기에 반대도 못하고 끌려가게 된다면 그건 중국이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위기는 또 세계 경제 위기로 또 이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약간 좀 바뀌는 분위기는 좀 있을까요? 그 시진핑도 알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생각보다 좀 때문에. 큰일 났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격차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 한때 72% 미국 GDP에 72% 갔었는데 지금 65%대로 떨어졌어요. 그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EU한테도 총 GDP 규모가 추월당했고 그럼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엄청나게 많은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건 실행을 해봐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에 대한 자신은 없잖아요. 모든 전 세계 경제 구조라는 게. 근데 여전히 이렇게 좀 주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특히 시 주석이 강조했던 게 공동부유잖아요. 공동의 부유. 뭐 그 말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같이 부유하자는 건데 공동 부유하면 괜찮은데
공동 부유가 아니라 지금 안 좋아지니까. 빈곤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동 부유를 하려고 새로운 재화를 창출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대형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갑자기 아니다 잘못했다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중 경제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렵잖아요. 정치적 문제, 특히 사드 문제, 네. 북핵 문제 어려운데 지금 요새 잘 보시면 중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해요.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는 정해진 게 있어서 못 움직여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눈을 살짝 감아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지방정부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은 숨통을 틔우려고 움직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거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 들어서 1, 4분기, 2, 4분기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 뭐 일부는 바닥을 쳤다 이러는데 또 일부는 그런 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결국은 내수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야 취업이 되고 이래야 선순환이 돼서 소위 중국 경제가 새로 움직일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그럼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뭐 분쟁 이런 것들이 뭐 결론은 나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 중국이 뭐 포기하고 확실히 2인자 자리에 만족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극단적으로 한번 가든지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격차가 벌어지면은 다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리커플링을 좀 하면서 뭐 합쳐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합쳐진다는 개념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사실 G2라는 말이 그룹 오브 투잖아요. 네. 그 G2라는 거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나오고 오바마도 그 참여를 한 영국의 런던에서 경제금융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후진타오가 갔죠. 2008년 4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구촌 경제는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후진타오 주석한테 우리 둘이서 좀 해결하자. 그래서 G2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네. 명확하죠. G1은 미국이라는 거죠. 네. 내가 짠 판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뭐 G2가 각자 이렇게 나가야지 왜 내가 미국 안에 들어가서 2인자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극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시진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은 G2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중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 2대 경제체 이렇게 표현을 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에 일본을 물리쳤죠. GDP에서. 그래서 이 세계 2대 경제체로 등극을 했고 2014년에는 PPP 구매력 지수로 미국의 구매력을 앞질렀어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2027년쯤 되면 이제 네. 중국이 세계 제1의 뭐 최강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GDP상 미국을 넘어설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시스템도 갖고 있어야 돼요. IMF 체제, 월드뱅크 체제, 국제 체제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직 그 판을 공급하지를 못했으니까 결국 중국의 관건은 그거를 마련해낼 수 있으면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싸우죠. 싸우는데 잘못했다고 하기는 싫죠. 그거는 시진핑이 해온 뭐 1대1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실패를 반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고 이렇게 싸우고 가는 상수예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도전을 하는 요인을 몇 개로 꼽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우선 왜 이 지구가 달러만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인민폐도 국제화하겠다. 인민폐도 쓰자. 근데 그건 다른 나라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경제가 나쁘면 인민폐로 돈 갖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달러, 엔화도 요새 안 좋으니까 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해상 군사력.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서 잡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공모함 전단을 3개를 구축했습니다. 옛날 소련도 2개밖에 없었어요. 2개 전단밖에. 근데 지금 3개 전단을 구축했고 2025년까지 하나 더 만들고 2050년까지 10개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만큼. 미국이 11개 갖고 네. 있거든요.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직접적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환경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 갖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완벽한 도전자가 되기 전에 눌러야 되는 거죠.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진 나라들이 일본도 그랬고 뭐 네. 독일도 그랬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체제가 같으니까 내가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자유민주 뭐 시스템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이 사회주의 국가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나대로 가야 되잖아요. 중국식 모델 갖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변하든 중국이 변하든 이런 시스템 갖고 안 되겠다 하기 전에는 이거는 미중 간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세게 가느냐 그거가 이제 관건인데 이 두 나라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바이든과 시진핑 회담 때 그 재작년 발리 작년 에이펙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다 합의한 게 뭐냐 하면 갈등이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자. 그러니까 갈등이 진짜 있다. 붙으면 안 된다. 실제 그건 아는 거죠. 이 관리하기 위해서 고위급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파국으로 가는 거는 피하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경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압박을 받으면서도 중국은 자꾸 뭘 할 거고 미국은 계속 압박을 하면서 자기를 발전시켜서 격차를 많이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중 경쟁은 변수가 아니다. 이제 상수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작전을 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의 규모를 확연하게 벌려가지고 어찌 보면 약간 자포자기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전략인 확실히 거겠죠. 있는 거죠. 네. 미국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미국을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거지. 네.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지도자들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이걸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네 시스템을 유지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또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당위성, 합법성과 연관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 강준영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뭐 중국과 미국의 분쟁, 뭐 중국 경제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어떤 뭐 리스크로 돌아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인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얘기들이 지금 전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양안 전쟁이니 해가지고 뭐 미국의 어떤 뭐 좀 통제권을 좀 벗어나려고 뭐 중국에서 막 금도 막 모으고 있는 네, 거에 네. 그런 것들도 약간 뭐 전쟁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제가 뭐 중국 지도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거기다 아까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시진핑의 어떤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지금 또 장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제 뭐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 뭐 대만 침공설 전쟁이 아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형태가 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 차원에서 대만이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그 뒤에 미국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저거를 중국이 힘이 있을 때 대만을 복속시켜야 된다. 그러면 TSMC도 중국이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근데 양안 전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케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 우크라이나 같은 농업국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밀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농업국인데 전혀 3박 4일 뭐 일주일 안에 점령하고 네.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2년 반이 가까워지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양안 관계는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그럼 대만과 당연히 단교를 하는 거죠. 단교를 하면서 이 지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해안선에 센가쿠 열도가 이렇게 있고 대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품에 들어가면 이 해안선이 전부 중국 관할이 되고 그러면 잘 아시는 미국의 서태평양,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태평양이 서쪽이니까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전략 지위가 매우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단교하면서 4월 달에 미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대만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만의 별명이 생겼죠.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포기 안 할 거다라는 거죠. 네. 마치 북한이 사고 많이 치지만 그래도 중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만도 미국이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 충돌이 생기면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중국의 대만 공격이겠지만 미국이 진짜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미중 간의 분쟁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중국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침략자가 되면 국제 경제 제재를 받게 돼 있고 국제 경제 제재라는 거는 미국이 짜놓은 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잘 아시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이제 통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럼 글로벌 밸류 체인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제조업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거기다가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물론 이제 대만이 독립을 한다 그러지만 대만도 실질적으로 독립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 유지입니다. 뭐 국민당이 통치하든 민진당이 통치하든. 다만 독립을 큰 목표로 내건 현상 유지와 중국과 잘 지내자는 현상 유지는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8년간 독립 성향을 가진 민주진보당 차잉원 총통이 한 대 이어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대만 사람들이 이제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대만이 1949년에 본토에서 마오쩌둥과의 투쟁에서 진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1949년에 넘어와서 태어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거의 75살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본토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네. 내가 저쪽에서 왔어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는 없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만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국민당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중국이 과거와 같이 때려가지고 쟤네를 확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네. 대만도 세계 8번째 자체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고 베이징, 상하이에 약 각각 700여 기씩 로켓이 장전이 돼 있고. 나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잖아요. 그럼요. 중거리 미사일 2,5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쏘지 아마 뭐 안 쏠겠지만 그거를 예를 들어서 슝펑이라는 미사일을 삼엽댐을 향해서 네. 쏘면 삼엽댐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최소한 5천만, 많게는 1억까지 몰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중국이 그런 거를 지고 과연 대만의 군사적 행동을 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많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만을 완전히 내가 해서 위대한 중화를 건설했다. 그런데 상처뿐인 위대한 중화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이 뭐 독립이라든가 막 이러면 이게 군부나 이런 데서 저 그냥 놔둘 겁니까?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죠. 근데 지금 그런 겁을 많이 주잖아요. 봉쇄훈련 같은 거. 해상 봉쇄훈련. 그다음에 그 원래 대만 해협이 135km거든요. 그런데 원래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km인데 이게 서로 둘 다 국가로 인정을 안 하니까 미국이 중재를 해서 가운데 중간선이라는 걸 걷어요. 그게 70km 정도거든요. 이거를 이제 서로 국경처럼 해서 안 넘어 다녔는데 이게 사실 재작년에 펠로시가 방문하면서 네. 이제 뭐 거기를 넘나들고 함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대만이 중국을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형태가 네. 되든 간에. 중국이 한 번의 점령은 못해도 장기전으로 가면 중국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진당 정부는 대미 외교, 대일 외교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안 간에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일본의 지원,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자연스럽게 서방의 지원,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푸틴이 우크라이나 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마 뭐 저거 예, 하겠냐.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물론 또 동양적 사고와 서양 사고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뭐 이런 군사 행동을 통해서 대만을 복속시키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사실 경제가 이렇게 막 급성장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좋았던 건 어찌 보면 이제 중국이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가 되게 호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싸게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물가도 안정되고 네네. 되게 좋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안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소위 엊그저께 다보스 포럼이 대련에서 열렸는데 리창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보호주의를 한다. 우리가 지금 싸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럼 시진핑 주석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드는 정상적인 거 어떡하냐. 방법으로 해서 하는 건데 왜 당신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느냐. 예전에는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소비를 진작을 해서 국내 내수 경기를 끌고 가는 패턴을 계속 그중에 핵심이 부동산이었고 네. 이걸 했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1년에 경제 성장에서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게 55%에서 60% 사이 이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꽝 죽고 나니까 40% 이하로 소비가 GDP 성장을 경제 성장을 따라가는 비율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메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게 산업 발전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제조다. 그래서 하이테크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걸 하는 거고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요새 하는 알리, 테무. 굉장히 싸잖아요. 너무 싸죠. 그 도대체 이 가격이 어떻게 뭐 나오지? 1,200원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이제 생각도 그런 들어요.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보다는 지금은 제조, 산업 발전 쪽으로 더 간 거예요. 근데 이 산업 발전이 그런 싸구려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래서 이제 AI 관련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미국이나 EU가 지금 공격을 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전혀 알 수는 없죠. 저가 제품들 예를 들어서 알리나 테뮤에서 만든 뭐 쉬인 이런 알테시라고 그러는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들이 갖고 있는 가성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더 큰 덩어리의 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지금 벌써 바이든은 관세를 일부 올리기로 했고 이제 조사를 거쳐서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요. 트럼프도 자기가 되면 일률적으로 10% 다 매기고 뭐 60% 관세를 실시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표를 의식한 발언일 수도 있고 파퓰리즘적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1달러였는데 여기다가 관세를 50% 했더니 1불 50센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불 50센트짜리로 미국에 가면 미국의 소비자는 원래 1불에 들어오던 거를 네. 1불 50에 들어온 걸 사야 되니까 이게 소비자의 돈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인플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원 인플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계속 저런 식으로 그러면 아 이거는 중국을 확실하게 무릎 꿇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보다. 근데 이게 한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하면 시진핑이 뭐 한 번 더 하고 두 번 더 하고 세 번 하고 막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영구 집권을 한다. 그건 중국이 할 일이에요. 중국이 판단할 일인데 시진핑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이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업신여김을 안 당하고 소위 궁지에 안 몰리는 이런 과학기술 사회주의,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아 이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뭐 쉬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장, 위구르가 중국 면화의 90%를 생산해요. 전 세계 면화의 거의 25%를 거기서 생산합니다. 거기 그걸 가지고 만든 옷이 쉬인 옷이에요.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인권 착취를 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노동법도 안 해주고 한 건데 그걸 공정 경쟁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경쟁하자는 거죠. 너희는 환경오염하고 만들어낸 거 우리는 환경오염 방지 비용 내고 만들어낸 거하고 어떻게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냐.
중국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거니까 정상적인 건데 왜 자꾸 그걸 갖고 그러냐. 이건 이제 안 끝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누가나 멈출 수가 수출하면 없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말 참 드리면은 갈등이라는 거는 네. 저는 살면서도 이게 해결되는 걸 잘 못 보잖아요. 우리가 둘 중에 뭐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면 갈등이 해결될까? 보통 주먹으로 끝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 지든지 네. 완전히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해결이 되거나 그래도 저도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려면 그 당사자가 하나 없어져야 돼. 네. 근데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관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해결하려는 것보다. 해결이 안 되니까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는 네, 거예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관리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갖추자. 아까 미국이 미중 간에 갈등이 있지만 충돌로 가는 걸 방지한다는 것처럼 한중 간에도 맨날 북핵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근원적인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그다음 스텝이 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놓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양측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도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투자해가지고 또 자기네가 장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있지. 이게 마침 또 우리 부동산에 관한 거니까 중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 집 사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사주면 이거 잘못하면 중국 거 된다. 막 이래가지고 중국 거 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규제를 하지만 중국에서도 규제를 해요. 중국에서도 자국의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나 일정 부분 그런 흐름들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교류의 흐름들. 중국 관광객을 풀었는데도 옛날같이 안 오죠. 옛날같이 안 오고. 그러나 335 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교류라는 거는 무슨 이제 산업 간에도 산업 간 무역이 있고 산업 내 무역이 있잖아요. 산업 간에 하는 무역과 다 경쟁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네. 같은 산업 내에서도 분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서로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정치, 북핵 뭐 이런 거를 안보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그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리창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 회담한 것도 흐름상 뭔가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자기네는 안 도와주고 화가 나니까 북러 밀착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이 그림을 좋아하지 않죠. 거기 갑자기 끼면 뭐 한미일이 아시아 소나토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도 북중러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하면 자기네가 갑인데 중러, 중북 관계 이렇게 갈 거고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북러의 밀착이 한중 간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좀 적극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론 큰 틀에서 북중러는 미국을 앞에 두고는 연대할 수밖에 없고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같은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중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새로운 형태로 갈 때가 됐다. 지금 한중 수교가 올해가 32년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 장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새로운 접근을 양측이 하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성적이고 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접근도 필요할 때가 됐다.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갈라봐야 사실 경제적으로 좋을 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안 갖고 있는 이제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요새도 뭐 오물풍선 보내고 그래서 아주 머리 아파 죽겠는데 미사일 실험도 하고 GPS 교란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핵도 7차 핵 실험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가 뭐 중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불안 요소가 한중 간의 교류를 근본적으로 그르치는 거는 좋지 않다. 라는 얘기를 서로 해야죠. 중국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접근을 이제 한중 소교가 32년 8월 24일이 되면 이제 33년째 맞이합니다. 그럼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양자 관계를 구축해 가야 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지금 중국을 규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 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에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압박받으면서 우리가 좀 유럽이나 이런 미국, 북미 시장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전에 중국하고 유럽하고 되게 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예, 되게 예. 잘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특히 궁금해요. 독일이 아주 네. 그 많이 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네. 이제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신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는 유럽의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자유민주 시장 경제 이런 걸 하면서 국제적 흐름을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이라면서 여전히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와는 약간 네. 거리를 둔 흐름들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중국이 자원이 많은데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도 자기가 못 쓰고 수출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에도 히토류 많아요. 그런데 이걸 직접 적용할 못하니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걸 하면서 날개를 달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너무 키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아,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교류를 해서 효과도 보고 한 게 있었는데 결국은 중국이 더 커지고 우리가 중국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면이 생기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네. 자동차 뭐 도요다 뭐 벤츠 막 이제 이렇게 세계 유럽에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아니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 싼 가격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자신들의 산업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공격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미중 사이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의 완충지대로서 유럽을 굉장히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바이든 시절이 되면서 같은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훨씬 협력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중국을 더 이상 뭐 키워준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는 놔두면 안 되겠다. 자기네들한테도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경제 체제 중에 유럽, EU와 지금 미국 둘 다 그렇죠. 중국 네.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어떤 답이 있겠어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디커플링이나 이거는 못하죠. 못하고 그래서 선별적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률 관세인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특정 제품, 전략 제품에 관한 산업에 관한 것만 매기고 EU가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이제 미국은 관세 전기차를 25%에서 100%로 올리고 지금 유럽은 48%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중국차 살까 말까인데 근데 물론 그게 테슬라가 만드는 거니까 뭐 어쨌든 중국 그걸로 해서 오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중국 것도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중국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테슬라가 죽는다. 미국 기업인데. 애플도 죽는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일단 압박해놓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야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가 한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우리한테 플러스가 될 거다. 우리한테 오히려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부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거 안 쓴 사람들이 한국 거만 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업종의 경기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미국이나 EU가 자급을 하고 자체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니까 오래 가지는 않는다. 단기적 이익은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국 당연히 그렇죠. 이익주의니까. 기본적으로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한국이 대체 효과를 보고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한국이 그렇게 나가면 미국이나 EU가 한국 걸 똑같이 규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한번 얻어 맞는다 이런 얘기.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과도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협력을 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국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투명할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들이 남을 위해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거든요. 네.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초격차 기술력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네. 아, 저거는 제 걸 안 쓰면 안 되는구나. 답이 없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뭐 물론 시스템 반도체에서 밀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도 중국이 일부 저가에 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기능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제품이 한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우리의 그 흐름을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력 그다음에 이제 외교가 더 넓어져야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는 소위 제3세계로 옛날에 불렸던 국가들이 인구도 많고 자원도 있고 경제도 발전한 이머징 마켓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막 이런데 이런 데하고도 관계를 확대해서 외교 지평을 넓혀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뭐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가고 아프리카하고 회의하고 네. 현 정부가 이런 것들 다 그거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다원화 이런 거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우리도 사실 위기거든요. 지구적 위기니까. 지구촌의 위기니까. 국제 경제 자체가 침체돼 있으니까 살으려면 우리도 우리 스타일로 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예전처럼 뭔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게 항상 뭐 우리는 이게 속담도 그렇지만 고래 싸움에 이제 맨날 새우등 터지는 역할을 우리가 뭐 수천 년간 맨날 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항상 이게 두 어떤 뭐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외교 쪽도 또 정치 또 전문이시니까 어떤 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현실로 옮기려면 굉장히 어렵죠. 한국은요 다른 나라가 안 갖고 있는 북한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네. 모든 국가는 두 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가 국가 안전의 확보, 네. 또 하나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부터 북한이라는 특수 요인에 네.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한 거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세계의 기적이죠, 진짜로. 그리고 막 뭐 21세기 문화 아이콘 한류도 가지고 있고 네. 그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에는 분명해요. 그럼 이제 이걸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야, 이 미중 사이에 맨날 새우처럼 휘청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이 더 새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는 말이 덜핀 디플로메시라는 거예요. 돌고래 외교. 기민하게. 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을 해서 해결될 게 없어요. 안보 때문에 선택하면 이쪽이 경제가 좀 문제가 생기고 물론 중국 경제도 우리가 한때 25% 의존율 갖고 있다가 지금 한 1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적자 구조로 전환이 됐고 네. 대미 수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고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를 미국이든 중국이든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 외교가 아니고 설득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한테도 우리도 미국한테 이러지 않았냐. 삼성과 SK의 장비 공급을 1년만 허가해 준다고 그러다가 결국 풀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망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럼 당신들한테도 좋은 거 없다. 그 장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니네 거다. 이걸 이렇게 막아놓으면 결국 다 망하자는 것밖에 더 돼요. 풀어줬단 말이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너희 자꾸 미국 말만 들으면 니네 물건 안 사. 이랬잖아요. 반도체. 네. 근데 미국하고 잘못되면 물건을 못 만드는데 뭐. 팔 물건이 없는데. 그럼 너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과 뭐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네.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이 제조하는 거고 여기에 특정한 ASML 네덜란드 이런 데 노광 장비가 들어오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삐걱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분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국이 한국한테만 니네 거 안 산다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한테 이제 그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의 입장. 그걸 이제 사실 원칙 외교라고 표현은 하죠. 원칙 외교라고. 우리도 핵심 이익이 있는 거지 중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아닌데 듣는 것처럼 보여주고 이러면은 그게 나중에 쌓여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그렇고 이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분명하다. 안보 때문에 우리가 한미는 동맹이다 이거죠. 동맹은 군사협력까지 마지막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한중은 협력 구조예요. 협력 구조하고 동맹 구조는 다르잖아요. 근데 이 동맹 구조가 지금 매우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작동 안 하게 하려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장난하고 무슨 미사일 가지고 장난 못 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들을 서로에서 방향성을 잡으면 상대적으로 한미 밀착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니네가 너희가 해주면 좀 우리도 많이 좀 여유가 해줘라. 생긴다. 우리는 해봤다. 네. 지난 정부도 직접 소통도 해보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 전에 압박. 지난 정부의 소통.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유일한 동맹 국가인 미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중국도 알죠. 그리고 자기네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서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저는 한중 관계가 제대로 가려면 북한 문제를 한중이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미도 북한 얘기하고 미중도 북한 얘기하는데 한중은 북한 얘기 안 해. 서로 피해요. 이러지 말자 이거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 협력하는 부분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공간을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스맨보다는 어느 정도 좀 노를 할 수 물론이죠. 있는. 지금도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초격차가 있든지 어떤 경쟁력 있는 걸 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또 말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가 잘해야 사실 된다. 우리 뭐 방산이 한국에 요새 뜨고 있는데 무기가 좋잖아요. 네. 좋으니까 산단 말이죠. 좋다 싫다 뭐 마크롱 같은 프랑스 대통령이 왜 유럽에서 샀지 한국에서 사오냐. 자기네 네. 무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국게 좋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저게 더 난데. 그리고 한국 무기가 나토에서는 미국의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고 네. 보안 체계나 그건 사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뿌리를 깊게 연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국가 경쟁력 자체를 좀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거절할 건 거절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뭐 중국의 상황부터 또 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뭐 투자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우리가 반영을 하다 보면은 국가 방향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